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4살 여자입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14살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 제 10살 이전의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0살 이후에 저를 키워주신 분들은 제 양부모님들이시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말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울며불며 10살 이전의 기억이 없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데 적어도 남들이 아는 만큼은 나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읍소를 한 이후에 그제서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손을 덜덜 떨며 마치 그날의 일이 떠오르듯 안절부절 못하던 저희 엄마의 모습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10살 이전의 이야기, 그리고 10살 무렵 생겼던 그 일은 저한테는 기억이 없는 그냥 궁금하고 어이없고 속상할 사건이지만 그런 저를 발견했던 저희 부모님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충격적이고 이겨내기 힘든 일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희 부모님은 각자 야근을 마치고 즉흥적으로 바다에 놀러 가자는 얘기를 하고 차에 시동을 걸어 신나게 달리시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간호사고 저희 아빠는 프로그램 개발자거든요. 둘 다 엄청나게 야근이 많고 사실 낮밤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전까지는 둘이 편안하게 여행 한 번을 못 갔었대요. 결혼한 지 11년 차인데도 아이도 생기지 않아 우리 삶에 아이란 없나 보다라고 포기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자 그렇게 마음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고 하네요. 몇 년간 노력하던 시험관악이며 다 실패하고 아이에 대한 마음을 접고 나서도 엄마는 계속 마음 한구석에 미련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도 너무 힘들고 엄마의 몸 상태는 간호사인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기도 하는 바여서 더 이상 애쓰지 말고 그냥 내 인생 행복하게 살자라고 생각하며 그 기념으로 아빠와 함께 여행길에 오른 참이었대요. 그렇게 새벽녘에 바닷가에 도착해서 일출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다에서 뭔가가 둥실둥실 해안가에 떠 있는 게 보였더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고기 같은 것들이 밀려와서 넘실거리는 줄 알았대요. 그때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저거 고래나 이런 거 아냐? 고래 같은 거면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게. 뭔가 일반 물고기 같지는 않고 쓰레기 같지도 않고 한번 가까이 가서 볼까? 고래라면 신고를 하긴 해야 하니까. 이런 대화를 하며 다가왔던 순간 저희 엄마 아빠는 그 자리에서 정말 기절할 듯 놀랐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발견한 건 고래가 아니라 바로 저였거든요. 제가 머리에서 피를 줄줄 흘린 채 물속에 반쯤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죽은 시체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저희 엄마가 간호사라고 했잖아요. 엄마의 눈에 제가 아주 얇게 숨을 쉬고 있는 게 보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저를 구조하기 위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셨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119를 부르고 경찰과 119가 오는 동안 내내 쉴 새 없이 심폐소생술을 하셨대요.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며 저를 살려내신 거죠. 제가 간신히 숨을 내쉬던 그 순간 엄마는 결심했다고 했어요. 이 아이의 부모를 찾더라도 반드시 얘는 내가 키우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빠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저를 잃어버렸다고 찾는 사람도 없었대요. 더 기가 막힌 건 저한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생체 정보로 다 조회를 해봤는데 전혀 흔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가 된 거죠. 보통 요즘에는 태어나면 제대열 같은 것도 다 보관을 하고 어느 정도 여기저기 뒤지면 정보가 안 나타날 수가 없는데 저는 진짜로 그 어떤 정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어디 보육원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 아빠는 없는 인맥, 있는 인맥 다 동원해서 저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부모님의 자식으로 정식 인정받기에는 수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일단 제가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엄마 아빠 역시 저를 데리고 와서 사는데 진짜 다양한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저는 저희 부모님의 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장 호적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으니 학교 교육도 못 받을 상황에서 저희 엄마는 과감하게 병원을 그만두고 저를 가르치는 홈스쿨링 선생님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배웠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엄마가 나중에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많은 것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나 영화 속에서 보던 늑대 소녀? 그런 애 데리고 온 줄 알았잖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수저나 포크, 젓가락 이런 걸 쓸 줄도 모르고 무작정 음식은 동그랗게 뭉쳐서 우걱우걱 먹기만 하고 대체 얘를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얘는 대체 어디서 온 건가? 내가 얼마나 궁금했다고. 그 정도로 너 아무것도 모르는 애 엄마가 이만큼 가르쳐 놓은 거다? 제가 3년쯤 지났을 때 드디어 말문이 트이고 엄마, 아빠라는 얘기를 처음 했을 때부터 엄마는 지금까지 저한테 이 얘기를 저를 꼭 끌어안고 몇 번이고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엄마의 공을 자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 터줘서 고맙다. 엄마라고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사람처럼 제대로 수저질하고 밥 먹어줘서 고맙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였죠. 저의 성장은 빨랐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정체되어 있던 것보다 2배, 3배의 속도로 엄마가 알려주시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빠르게 월반을 했고 17살 때는 중학교 검정고시도 합격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21살 때 합격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엄마 아빠 덕분이었죠. 하지만 저한테 부족한 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우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소위 말해 사회화가 되어 있지 않은 탓이라고나 할까요? 엄마 아빠는 저를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고 싶었지만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에 저는 너무 많이 부족하고 소통도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간신히 소통다운 소통을 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는 이미 제 또래 친구들은 성인이 되어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세계로 간 참이었습니다. 결국 제 나이보다 한 5년에서 6년 정도 늦어진 삶을 저는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엄마는 항상 저한테 조바심 내지 말라고 충분히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응원을 해주셨지만 뒤늦게 사춘기 아닌 사춘기를 겪는 저로서는 그 모든 게 답답하고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뿌리에 대한 저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과 알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열망이 커지면서 풀리지 않는 욕구가 이상한 방향으로 표출되더라고요. 바로 엄마 아빠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보통 사춘기 때 한 번씩 가출들을 하잖아요?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하는 가출은 그래도 어른들의 관심과 손길을 통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탄성이 있는데 어쨌거나 성인인 제가 벌이는 일탈은 엄마 아빠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23살이 되던 해에 엄마 아빠한테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는 어이없는 말을 남기고 휙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저를 계속 설득하셨지만 저는 그냥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고 싶었어요. 정말로 사춘기 같은 게 세게 온 거죠. 그렇게 엄마 아빠의 품을 벗어난 삶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뛰쳐나온 지 한 6개월 만에 제가 일부러 연락을 딱 끊었던 엄마 아빠와 자연스럽게 연락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마치 골질 부리고 집 뛰쳐나왔던 애가 슬금슬금 자기 잘못 얘기하며 다시 집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 아빠는 그때도 저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진정한 고군분투 삶은 시작되었어요. 그동안은 계속 저를 보호하기만 하려고 하셨던 부모님이 이제는 정말로 저를 한 개체로 인정을 하고 존중해주기 시작하셨거든요.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말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님이 저 모르게 저의 과거에 대한, 저의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들을 찾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흥신소서부터 시작해서 찾을 수 있을 만큼 찾았는데 진짜로 놀랄 만큼 아무런 정보가 없더라. 너한테 꼭 그래도 좋은 성과를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어디서도 너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어. 우리가 그 바닷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닷가를 오는 모든 도로, 교통 상황, 그때 당시 CCTV에서부터 시작해서 안 뒤져본 게 없거든. 그런데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오히려 더 본인들이 속상해하면서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 좀 이상한 말이지만 어쩐지 제 마음은 더 편해졌습니다. 뭐랄까, 이제는 정말로 저의 과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키워주신 이분들을 진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일종의 사인처럼 받아들여졌달까요? 그렇게 저는 가출 1년 만에 저의 모든 방황을 끝내고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너무나 고마워하고 행복해 하셨죠. 평생 원했던 다정다감한 딸이 드디어 생긴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엄마 아빠 품으로 들어와 그야말로 평범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는 갈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일단은 엄마 아빠가 소개해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와 친한 지인이 하시는 카페였고 제 환경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어서 저를 조금 더 이해하는 폭이 넓으신 사장님이 계신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건달 같은 건들건들한 한 남자가 들어와서 저를 보지도 않고 카운터에 카드를 휙 던지며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은 나빴지만 이런 손님 한두 명 있는 거 아니니까 얌전히 아메리카노 주문을 받았죠. 그런데 커피를 가져가면서 흘끔 부지불식간에 고개 들고 제 얼굴을 한번 보고는 갑자기 우뚝 멈춰서서 너무나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혼자 입을 뻐끔뻐끔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항상 제가 솔직히 말해 일반인들처럼 모든 것에 능숙하지는 않으니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저를 늘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손님과 제가 약간 대치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후다닥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 손님이 사장님 눈치를 한번 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며 쓱 가는 겁니다. 그 손님이 간 다음에 사장님이 저를 보시고 갑자기 파한대소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꼴을 하고 있으니 손님이 당연히 깜짝 놀라서 쳐다보지. 야, 너 가서 거울 봐. 내가 손님이어도 놀랐겠다. 무슨 말인가 싶어 화장실을 가서 거울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나 창피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잤었거든요. 늦잠 자면 여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화장하는 거 너무너무 정신없잖아요. 화장을 하면서 제가 한쪽 눈에만 열심히 공을 들여서 눈썹도 그리고 아이라인도 그리고 눈썹까지 딱 붙여놓고는 나머지 한 눈은 퉁퉁 부은 제 생눈 그대로 둔 겁니다. 그러니 남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언밸런스하고 웃겼겠어요. 나머지 눈 한쪽 화장해야 할 때 제가 지하철을 갈아타느라 나머지도 해야 한다는 거 정신없어서 까먹은 겁니다. 게다가 오자마자 급하게 카운터 들어가서 준비하고 정신없이 손님 맞고 하느라고 사장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게 화근이었던 거죠. 아, 이래가지고 나를 그렇게 봤구나. 아침부터 귀신 본 듯 당연히 놀랄만 했네 라면서 저는 제 머리를 꼭 쥐어봤고 그날 일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날에도 또 찾아오고 그 다음날에도 또 찾아오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웬 어른들과 함께 우르르 찾아와서 저한테 커피를 시키며 저를 빤히 쳐다보고 매장에 앉아서 한참 동안 저를 흘끔흘끔 보면서 저를 신경 쓰이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도 눈치채셨는지 저 사람들 누구인데 너를 저렇게 보고 있냐고 저한테 와서 오히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뭔가 물어보려고 제가 움찔거리면 다들 우르르 또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렇게 3일이 지나자 사장님이 진짜 심각하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네 스토커인가?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요즘에는 스토킹을 저렇게 단체로 해요? 아, 그러게. 진짜 이상하네. 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그렇게 사장님과 저의 의문이 커져갈 때쯤 그 사람들의 무리는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결국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건 어때? 마음이 찜찜한데 엄마 아빠한테는 말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사장님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엄마 아빠한테 더 이상 그 어떤 걱정 근심도 끼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일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엄마 아빠가 저를 14살, 15살짜리 어린아이처럼 보살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한테 크게 위해가 가해진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와서 저를 지켜보는 것뿐이니 저는 일단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제가 일단은 좀 지켜보다가 많이 이상하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서 도움 요청할게요. 엄마 또 괜히 걱정하시면 카페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라고 하실까 봐요. 저 그거 진짜 싫거든요. 그래, 알았어. 네 엄마가 워낙 걱정이 많으니까 대신 뭔가 이상하면 나한테도 꼭 얘기해. 알았지? 꼭 얘기해야 한다. 네, 알았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사장님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걸 알고 있는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매일매일 찾아와서 저를 들여다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또 나타나지 않으니 그게 사람 심리인지 이상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기억에서 잊힐 때쯤 또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늘 같은 시간에 커피를 사러 오는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저랑 몇 살 차이 나지 않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저를 흘끔거리며 눈앞에서 알짱거리더라고요. 갑자기 사방에 먹히는 미모가 된 건가? 아니면 내 착각인가? 헷갈릴 때쯤 한 보름을 제 앞에 알짱거리며 이런저런 실없는 말을 걸던 그 남자가 발길을 끊었습니다. 신종 밀당인가 싶으면서도 궁금하기도 하고 신경도 쓰이던 중이었죠. 일주일 정도 지난 뒤 그 남자가 쭈뼛거리며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몹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저 기억하세요? 우와, 저 기억해요라는 말에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혹시 내가 이 사람을 기다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으면 어떡하지? 아, 망했다.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을 휘감으며 머리가 복잡해져 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싱긋 웃으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줬다면 저는 반가워서 그러죠. 제가 그쪽 되게 오랫동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는 똘끼가 훅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쪽만 저를 오래 보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최근 들어 저를 오래 보시더라고요. 혹시 서로 관련 있으신 건 아니죠? 사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당황하며 변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보셨구나. 그게 사실은 저희 부모님인데요. 제가 사실 여자애 통 관심이 없다가 관심 있는 여자가 생겼다고 했더니 반드시 얼굴을 보셔야겠다고 그렇게 오셔서 그랬네요. 이거 말하면서도 되게 민망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부모님 손에 잡혀 사는 마마보이, 파파보이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외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워낙 몸이 약했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조금 과민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데이트를 하거나 그랬을 때 막 참견하시거나 그러실 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망했다. 처음부터 저 완전히 꼬였네요. 뭐가 자꾸 그래요? 그렇습니다란 얘기를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마치 뚝딱이처럼 어색하게 그렇습니다를 반복하는 그 남자를 보며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고 해서 쫓아와서 흘끔흘끔 보는 부모님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이 남자랑 얘기를 하면 할수록 또 그 집안 자체가 그렇게 이상한 집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5살 위였던 그 남자는 많이 마르고 중간중간 조금 숨차하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꽤 건실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가 잦아서 그냥 체력이 좀 약할 뿐이지 그다지 크게 아픈 데는 없다고 저한테 알아서 변명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 특징 중 하나가 저는 10살 이전의 기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몸이 아프고 나는 내 기억이 아프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하는 게 저한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그냥 제 얘기도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정신이 아픈데요, 뭐. 그러자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10살 이전의 기억이 없어요.
10살 이전 기억이 없다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바닷가에서 발견하셨다는데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디서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10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몸 아픈 거나 저나 사실은 똑같아요. 저는 기억이 아픈 거잖아요. 기억이 정말 아무것도 안 나요. 그 기억을 찾아보려고 한 적도 없어요? 네. 사실은 이것저것 알아보고 노력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기억이라는 게 뭔가 단초가 있어야 떠오르고 그러는 건데 저는 그 단초조차 없어가지고요. 어쨌건 지금 저 구해주신 분들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저는 여전히 10살 때부터 시작한 인생이라 아직은 14살 정도 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더 공부해 나가는 중이에요. 사실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마음이 가고 편해져서 그런 얘기들을 주섬주섬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랑 서로 얘기하고 사귀는 관계, 비슷한 썸 타는 관계까지 갔는데도 철저하게 저한테 신체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도 저한텐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못생긴 얼굴은 아니거든요. 눈이 많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살짝 외국인 느낌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기 전부터 저희 엄마만 없으면 저를 어른으로 보고 저한테 대시를 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티를 내면서 은근슬쩍 손을 잡거나 안아보려거나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엄마가 농담처럼 아빠 외의 남자는 다 늑대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네 몸 지킬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정도로 저한테는 진짜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랑 대화하면서 저의 과거의 이야기들을 듣는 거를 즐기는데 저한테 다른 기타 관심은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뭔가 그게 저를 아껴주고 조심하는 것 같아서 사실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요. 엄마도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정도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 그냥 차분히 차근차근 한번 만나봐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한 번, 그래도 부모님이 와가지고 너를 지켜봤다는 건 엄마는 조금 이상하고 불쾌하다고 하셨죠. 여튼 너 만나면서는 그렇게 차자거나 한 건 아니지? 만약에 끝까지 잘 되면 그 사람들이 사돈이 되는 건데. 잘 모르겠다, 엄마는. 엄마도 뭘 거기까지 생각해. 진짜 우리 엄마 하여간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지? 어머나, 우리 딸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는 말도 알고 이제 진짜 어른 다 됐네? 그럼요, 다 됐죠, 어른. 제가 농담처럼 어른 다 됐다는 얘기를 하자 엄마의 표정이 조금 쓸쓸해졌습니다. 순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엄마 품을 떠나 정말 품 안의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엄마에게 한 번은 그 사람을 좀 제대로 보여주고 조금 더 엄마를 안심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를 한번 만나보자는 얘기를 하자 그가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분명 그 이전에 자기 부모님 만나는 건 엄청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제가 그 집 가서 밥도 먹고 부모님이 선대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왔다던 집 구경도 구석구석 하고 그 사람 어렸을 때 사진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진짜 당장이라도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집에서 저랑 친근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엄마를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자 그 사람이 한 발짝 물러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좀 기분도 나쁘고 찝찝했습니다.
어쩐지 저희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에 그냥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 게다가 그는 제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낯가려서 싫다 하고 자기 친구들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부끄러운가 싶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나를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없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진짜 자기 부모님 자주 만나겠거든요? 부모님 외에 모든 사람을 다 피할 뿐이었죠.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저희 부모님을 만나자고 했을 때는 계속 피하더니 뜬금없이 저한테 건강검진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뜬금없이 건강검진? 아니, 그래도 결혼하려면 건강검진 같은 거는 미리 다 서로 받아야 되잖아. 우리 집에서 돈 다 대주신대. 그러니까 건강검진 한 번만 받자. 뭔가 기분이 좀 찜찜했습니다. 꼭 저한테 지병이 있는 것처럼 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냐, 친구가 많냐, 대외 활동이 많냐,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것도 좀 이상했고요. 그리고 사건은 진짜 이상한 곳에서 뻥 하고 터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내내 찜찜한 마음이 들어 그 사람과 만나는 것도 좀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은 그런 저에게 매달리던 어느 날 저희 둘은 크게 말다툼을 했어요. 그가 저한테 진짜 이상한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날 구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 말이 너무 어이없어 대답도 않고 휙 돌아서는데 그런 저희를 누가 눈 크게 뜨고 놀라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게 눈에 익은 모습이었지만 누구인지 기억은 안 났는데 며칠 뒤 그 여자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더라고요. 그분이 해주신 얘기는 기절 초풍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10수년간 엄마와도 연락이 끊겼었다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큰 빚을 져서 온 집안이 다 길바닥에 나앉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부부가 그분께 접근을 해왔대요. 당시 엄마 친구분은 자격증 문제 때문에 음지에 숨어있는 불법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제대로 아이를 낳을 처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찾아오는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 친구라는 분은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보육원에 연결해주곤 하셨대요. 나중에서야 자신이 보육원이라고 알았던 곳이 사실은 아이들을 이용해 앵벌이를 하고 못된 짓을 하게끔 하는 곳임을 알게 되어 오랜 시간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시설 좋은 보육원에 보내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3살까지 살피고 키워 보육원에 보냈던 애가 지방에 있는 한 역 앞에서 국어를 하고 있더라. 고작 5살인데. 그때 알았어. 내가 무슨 짓을 해온 건지. 그 다음부터 너무 무서워서 숨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보육원에 입양을 보냈던 게 지금 네 딸이야. 그 말에 저도 엄마도 기절할 것처럼 놀랐습니다. 제가 외국인처럼 이국적으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머리카락 색도 코 옆에 있는 점도 눈썹 모양까지 어릴 때 그대로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를 알아보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7살 때까지 돌보셨다고 했거든요. 저를 입양한 집은 아픈 아들이 있는 부잣집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째 딸로 데리고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후 아들의 골수 이식과 혹 필요할지도 모를 장기 이식을 대비해 데리고 간 거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온갖 병을 이고지고 태어났는데 외아들이니 자기 아들과 여러모로 일치하는 애를 데려다 형제나 남매로 키우려 했던 거야. 가족이어야 각종 이식이 용이하니까.
한마디로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한 스페어인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애가 도망을 갔다며 나한테 비슷한 아이 하나 더 찾아줄 수 있냐 하더라고. 나도 그때 알았어. 그때라도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그 애를 네가 딸로 키웠을 줄이야. 저와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린 나이에 그 비슷한 얘기를 듣고 도망을 나왔다가 바닷가까지 와서 쓰러졌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나왔다는 흔적이 없는 이유도 그때야 납득이 되었죠. 저랑 부모님은 뒤늦은 감이 없었지만 바로 그 남자와 그 부모님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친구분도 이제 자식 다 키웠으니 거리낄 것이 없다고 죗값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버리지 않고 모아온 증거를 비롯 그 집안과 유착관계가 있던 관련자들까지 싹 찾아내 한꺼번에 들이미니 꼼짝 못하더라고요. 뒤늦게 반성하고 회개한 어머니의 친구는 정상 참작을 받아 집행유예가 되었고 그 사람의 부모님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죄가 없으니 그 사람도 조만간 건강에 이상이 생겨 고생을 좀 하겠죠. 누군가를 위해 존재할 뻔했던 제 삶은 비로소 완벽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런 자유를 준 부모님께 평생 좋은 딸로 잘하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10살 때 부모님이 구해준 삶이 두 번째 삶이었다면 지금은 세 번째 삶을 얻은 느낌이거든요. 불평불만 없이 제 모든 생을 최선을 다해 즐기고 누리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